사실 이 30년 동안 중국이라는 시장이 우리 한국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어요. 어떤 한 나라의 무역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일본이 만약에 이거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보시다시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한국의 처신이 참 어려운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미중 관계가 과연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좋아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양안 관계, 대만하고 뭐 지금 대만 침공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될 정도로 중국은 합통일에 대한 의지가 강하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이 과연 둘이 뭔가 화해하고 서로 협력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고도 있거든요. 예, 대단히 민감한 문제고 사실 어떤 전문가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요. 저도 제 차원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인데요. 저는 타이베이에서도 한 3년 무역관장을 했었고, 이제 뭐 중국 각 지역에서도 있어봤고, 미국에서도 좀 가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대만 문제는 사실은 중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그렇죠. 딴 거 다 건드려도 이건 건드리지 말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일각에서는 연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뭐 침공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쉽지 않을 거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큰 일을 하려면 그것이 성공했을 때의 과실과 실패했을 때의 피해를 개인이나 국가나 당연히 사전에 저울질 해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대만 침공 같은 경우는 이걸 했을 경우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라고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실패했을 경우라고 본다 그러면 그 후과는 중국으로서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지금 불과 몇 년 앞에 과제로 다가올 만큼 그렇게 중국이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정치적인 강성을 자꾸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지, 저는 오히려 후자로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대만을 침공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대만의 반도체를 가져가 가려고, 그래서 TSMC에 대한 그 다 망가지는데요. 그거 망가뜨려서 가져가느니, 원래 망가뜨려서 가져가는 건 서양의 체스 기법이고 중국은 되도록이면 망가지지 않고 온채로 가져가려는 게 여기까지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자기 영향권 안에 점점 가져가는 게 중국의 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는 일각에서 시한을 2027년이라고 이렇게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2027년이 어떤 해인가 이렇게 봤더니 시진핑이 3연임 끝나고 4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인데, 하더라도 그 해에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역사적으로 그런 시기거든요. 하더라도 그 해는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미국 중심으로 서방 세계가 이 중국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을 좀 인도 쪽으로 제2의 밸류 체인으로 좀 이동을 하자, 만들자, 이런 이제 의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반은 성공하고 반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 국내의 제조업 기지로서의 그 펀디멘탈입니다. 중국은 지금 광동성 그 일대, 홍콩을 끼고 있는, 심천 끼고 있는 광동성 일대하고 상하이 끼고 있는 또 이제 강소성, 절강성, 이제 이 일대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제조업 클러스터예요. 어떤 제품 부품이라도 2시간 안에 조달이 가능합니다. 네. 또 이제 중국의 제조업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들 심각하죠. 요즘 이제 점점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중국에서 구하기가 어렵다. 예, 고향에 가버리고 또 그냥 가게 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만큼 같지는 않지만 과연 이런 제조업의 기본 요건들을 인도가 받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일부는 인도를 가지만 그것에 상당히 인상적인 상당 부분을 옮겨가기에는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이루어진 이런 산업 이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 가닥으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부 쪼개져 가지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국가 규모가 작잖아요. 이제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제조 시설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많이 못 갔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인프라, 그다음에 제조업의 여러 가지 서비스 기반 이런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미 딱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 기지, 예를 들면 애플의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데로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조업 전반이 거기 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한 측면에서는요, 연해에 중국에 있던 그 제조 시설들이 중국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내륙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탈중국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기업의 부품 조달 상황 또 여러 가지 나중에 만들고 나서 수출하는 경로 문제 이런 거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움직여야지 한 번 잘못 움직일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맞으면 인도 동남아로 가되 그렇지 않은 거는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현상, 이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우리의 경제 이익을 구할 것이냐, 참 그 셈법이 복잡해지는데 뭐 준비하신 자료 있으시면 마무리해 주시죠. 예, 요것이 바로 그 이제 1992년도 우리가 한중 수교했을 때부터 2022년까지 이 30년을 그냥 한 장으로 나타내 봤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이 사이에 교육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은 논외로 하고 그 배경에서 어떤 기초가 이루어졌는가 그 추세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사실은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한중 관계는 이미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985년도 어린이날 5월 5일 날 83년인가 83년이네요. 1983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목요일입니다. 제가 특별한 날이어서 중국 민항기가 하이제킹 납치가 돼가지고 우리 춘천 미군 기지에 불시착을 하게 됐던 그 때죠. 그랬나요? 예. 그게 1900 그로부터 한 10년 있다가 이제 수교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양국이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물밑 접촉을 하고 80년대 때 이미 서로 정식 국호를 협정문에다가 쓰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그때 이제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소련이 91년도 붕괴가 됐죠. 네. 그리고 세계화 흐름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한중 관계는 사실은 별 장애 요인 없이 92년도에 이제 수교를 하게 됐습니다. 네. 1992년도 8월에 수교를 했는데 그 해까지는 우리나라가 만성 무역 적자였어요. 지금 그렇듯이요. 왜 만성 무역 적자였느냐? 중국에 팔 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사실은 살 여력도 안 가난하니까. 됐고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가져올 거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성 무역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예.
그게 92년도 수교하고 무역협정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시작해서 막 산업협력 급속도로 확장이 되면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몇 년 만에 한 번씩 굉장히 조밀하게 확대돼가고 있죠.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 진출, 가공무역 투자 이걸 급속히 확대를 했고요. 이게 또 한국에서 대중 수출을 중간재 수출, 산업재 수출을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별 생각 없이 한국과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수출과 투자가 동시에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에도 그런 추세가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쭉 수교 10주년, 20주년 하면서 외교 관계도 쭉 높아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국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또 미중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세계가 이 세계화 움직임에서 약간 탈세계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미중 갈등이 표면화된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 역시도 중국하고의 관계가 약간씩 멀어지다가 2022년도부터 결정적으로 이제 지금 표면화가 돼 버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저는 이제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논외로 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30년 동안 중국이라는 시장이 우리 한국 경제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어요. 네. 외환위기 때 그랬고요. 여러 가지 수출 1등 공신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은 이제 됐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에 너무 커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중국이 이제는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제 기업들이 같은 물건으로 경쟁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 경제 교류의 기본이 되는 가공무역이라는 이 틀이 30년 동안 안 바뀌어 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은 우리가 들어간 비중이 낮았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중국을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나와야 될 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한 나라의 무역 의존도, 경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거는 절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 과정에서 그쪽에 떠오르는 시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바로 중국도 경제 체제를 전환을 하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수출 그렇게 강조를 안 하고 내수 서비스 굉장히 지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신산업이 뭔가 그중에 당장 현재로서 덜 민감한 분야가 어딘가 그거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표적으로 실버 산업, 그다음에 젊은 층, 청년층 이런 시장은 과거에 없던 시장입니다. 청년층이 뜨게 되면은요 커피 시장이 달라집니다. 네. 예. 노년층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쓰는 일용품의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제품의 스펙부터 싹 다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 흐름들을 좀 잘 보면서 우리가 중국의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대응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떠오르는 시장은 우리가 챙기는 그런 이제 경제적 실리를 좀 갖고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이 정치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것으로 예.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미국이나 일본처럼 좀 중국도 뜨거 이런 어떤 반응을 좀 얻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아까 반도체 지적하셨는데 사실 반도체는 미국이 압박했던 것보다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의 압박이 훨씬 더 커요. 제가 그림 한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은요. 지금 이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반도체는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메모리, 빈메모리, 전후방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기계, 장비라고 보면은 장비가 이 크게 보면 지금 이
한 7개 부류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노광 장비, 식각 장비 이건 깡든 겁니다. 뭐 네.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미국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일본이 만약에 이거 공격하면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공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공급 중단해 버리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스톱이 되면 되는 거죠. 지금 대일본 비중 한번 오른쪽에서 두 번째 칸에 대일본 비중을 보시게 되면 노광 장비 이런 것은 그나마 좀 그래도 20% 30% 이것도 대단히 많습니다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식각 장비 기타 이런 데 보면 60% 열처리 장비 6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하나가 빠지면 전체가 다 스톱되는 전체.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압박을 하는 거는 미래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압박하지만 일본이 장비로 압박하는 거는 당장이 발등에 불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요 화면을 하나만 더 보시면은요. 그러면 이번엔 다른 각도에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우리가 자꾸 메모리 뭐 요것만 봤는데요.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중국이 대체 국산화율이 몇 %냐 이걸 보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일본 외에도 많은 나라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식각 장비 30%, 방막 20% 아래. 그다음에 그쪽은 국산화율인 거죠, 중국에. 중국이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이거는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그나마 오른쪽에 있는 그 기업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의 지금 그 제조 능력을 봤을 때 이걸 단기간 내에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저건 우리 일본하고 그 반도체 소재 전쟁 벌어졌을 때 갈등이 있었을 때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이 반도체 공격했을 때보다 이번에 일본이 이제 곧 다음 달부터 이거 시행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일본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중국이. 중국으로서. 예. 아, 너무하냐? 너무하지 않냐? 예. 이게 막 그러지 말라고 해서 되게 그런데 워낙 묶여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중국이 더 세게는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부분. 근데 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수입 다변화 정책에 의해서 한국의 장비 업체들이 또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맞습니다. 기대를 갖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시장이 있고요. 지금 그 사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들이 미국 이슈 때문에 되게 중국에서 걱정을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표정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장기화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전방위로 이제 위협이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어디 한 군데가 안 좋으면 반드시 반사 이익을 받는 데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또 어느 나라에서 어떤 제재 압박이 나올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게 나빠지지 않고 또 다른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 다른 쪽에서 또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종합적으로 잘 봐간다면 우리가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요런 그래서 요 자료를 보니까 저 일본의 제재가 가해졌을 때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들 요것도 한번 알아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되겠다 이런 이 생각이 자료들이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일본이 가했을 때 중국의 타격이 얼마나 될 건가.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렇다면은 이것이 반사 기대감도 되겠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중국의 내수 시장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실 내수 시장을 처음 괜찮게 뚫었던 게 이제 화장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 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보니까 이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미용기기도 그렇지만 중국에서의 기대감으로 주가들이 아주 잘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품하고 임플란트는 이게 참 중국의 공급망까지도 연결이 되는 묘한 것이거든요. 화장품은 가장 인상적인 것이
우리 한국 화장품이 정말 한때 상종가를 중국에서 치고 있는데 지난 3년 코로나 3년 사이에 조용히 시장 판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1위 시장을 다시 유럽이 가져갔고요. 바로 2위가 이제 일본이 강하게 차지하고 있고 이 수입 시장에서 그렇고요. 전체 통으로 치게 되면 중국이 1등입니다. 그 중국 자국 브랜드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이죠. 임플란트는 사실은 중국이나 미국이나 양쪽 다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는 점점 그 생활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고령화 추세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병원은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네. 저는 중국에서 한 20년 생활을 했는데 이게 아프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예, 중국 병원 가기 힘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의 범위 밖에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임플란트는 어마어마한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한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요거는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의 공급망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많은 이제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해야 될 사람들은 그걸 틀을 찍어가지고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 광동성에서 그걸 짜가지고 다시 보내고. 아, 그래요? 이게 공급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노인들이 끼는 임플란트의 70~80%는 중국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제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그 정도로 양국 간 공급망이 사실 그런 거 보면 공급망 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선별적으로 이제는 조금 어느 정도 정리할 거 정리해가면서 좀 이제 판을 조금 좀 한번 재정비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박한진 교수님 모시고 지금 중국이 처한 중국의 여러 경제적 그다음에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한국의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예. 우리는 NCM 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고 그래서 네. 미국의 대형 차량들 여기에는 우리께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국은 가격이 20~30% 낮은 LFP 배터리 가지고 이제 지금 중국 시장 내를 정리하고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 LFP 배터리 그네들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LFP 에너지 밀도가 낮고 온도에 민감하고 그래서 글쎄 뭐 좀 확산되기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LFP 배터리 비즈니스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지 혹은 다른 각도에서 이 배터리 시장을 바라보는지 예. 이런 전반적인 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중국 업계에 이제 돌아가는 동향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박한진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